자, 가겠습니다. 오늘 7월 며칠이지? 7일? 7월 7일. 여기가 목동 토마스 아이논술 아카데미. 오늘은 2017 연세대학교 기출 같이 한번 볼 텐데, 일단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할 거야, 비교. 근데 비교라는 건 앞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비교는 뭘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대부분 연세대학교를 빼곤 2개 비교야. 모든 대학이 거의 2개야. 이렇게 되지? 보통 제시문가하고 나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250자, 250자가 대부분이야. 근데 그럴 때에도 역시 비교는 주제는 언제나 주어는 동일해야 돼. 여러분들 주어는 동일하게 해야 돼. 평화라고 하는 건 뭐 A다. 평화라고 하는 건 B다. 그러면 이 관점 정확히 풀어. 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글을 쓸 땐 단문으로 써야 돼. 근데 여러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는 평화를 A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간접 기술이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시문 가에서 평화는 뭐다. 그냥 직접 기술이거든. 이렇게 써야지만 글을 쓸 때보다 직접적 진술이 돼. 오케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동은 소외다. 우리가 글 쓸 때 제시문 가에서 노동은 소외다. 이렇게 쓰면은 바로 소외란 하고 직접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글 쓸 때 제시문 가는 노동을 소외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쓰잖아.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는 뭐뭐라고 말하고 있어. 또 가는 뭐뭐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는 뭐뭐라고 보고 있어. 계속 이게 반복이 돼. 그럼 어떤 글이 되냐면 요약형 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 가에서 노동은 소외다. 이렇게 했다면 소외는 인간의 노동과 노동의 결과물이 분리됐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결과, 이러한 분리는 곧 인간과 자, 노동의 결과의 분리가 인간의 정체성의 소외를 가져온다는 걸 의미한다. 오케이? 이러한 소외는 결국 노동 자체가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의 노동이 상품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가에서 노동은 소외라고 말하고 있어. 이런 느낌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그렇게 문체.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들을 때 형식의 내용을 지배합니다. 형식의 내용을 지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편지 글 쓸 때의 형식과, 그죠? 일기 쓸 때의 형식과 이런 거 쓸 때 형식이 다르지? 그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쓸 때, 안녕, 오늘도 네가 너의 모습이 떠올라. 뭐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네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또 싸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그렇게 써야지 이게 연애 편지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 이런 편집은 찢어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문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건 바로 이런 말이야. 여기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간접적인 문체를 쓰지 말아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내가 논술은 뭐라고 했어? 논술은 명사야, 명사. 논술은 절대 동사가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왜냐하면 동사적인 글쓰기는 뭐예요? 주로 문학작품이야. 그렇지? 뭐 K는 뭐뭐라고 말했다. K가 어깨를 들썩일 때 K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흘렀다. 이때 K는 이거는 소설. 보통 누가 뭐 했고죠. 논술은 교수들이 가장 익숙한 글이 논문 아니야? 논문은 소설이 아니죠.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그 분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배는 경제적인 소득이라는 것이 그의 몫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주로 교수들이 익숙한 건 다 명사적인 거거든. 논술은 명사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만 명사적으로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건 형식적 측면을 좀 조심해 달라라고 방금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단문, 항상 우리는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단문이고,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의 채점 기준의 첫 번째가 이해분석력. 그건 이제 논제에 따라. 이거 요약이면 제시문가를 요약하라고? 정리해야겠구나.
동일한 제시문 가인데 제시문 나하고 비교해라 그러면 제시문 가하고 나의 차이가 뭐지? 우린 동일한 제시문을 보더라도 논제에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에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의 도표를 분석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가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도표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지? 그렇죠. 동일한 제시문이지만 논제의 요구 조건, 요약인지 비교인지 해석인지 비판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 독법이 다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시오. 똑같은 제시문 가의 요 A인데, 요 관점인데 그럼 얘를 비판하라고 하면 나에서 말하는 평화가 B라는 것을 가에서 평화가 A라는 관점에서 깐다는 건 얘가 타당하지 않고 얘가 타당하다는 논거를 대란 얘기지. 맞죠? 그럼 당연하게 우리는 논제에 따라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향이 달라야 되는구나. 그게 이해분석력이야. 기억하시죠? 우리 첫 시간에 했었어. 두 번째가 표현력. 내가 지금 표현력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표현력은 논술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모든 논술은 단문이야.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로 심플하게 쓰란 얘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논술에서는 이걸 단락이라고 하죠. 여기 비교면 이건 네단락이야. 단락이 뭐야 논술에서? 단락은 분량배분이야. 분량배분. 이거 천자라면 2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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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자. 250점 대략 7문장. 7문장이면 내가 한 문장에서 7문장이면 한 문장에 보통 개념어가 4개 정도 들어가. 4, 7, 28, 28개 정도의 개념을 찾아겠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동일한 제시문을 제시문 나를 보고 분량이 얼마인 줄 모르면 엄청나게 많이 내가 추론했어. 다 못 쓰잖아. 혹은 추론 안 했어. 그럼 뭐 끝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분량을 안다는 건 뭐야? 독해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분량은 곧 우리의 독해의 깊이인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논술 문제는 그래서 단락은 분량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논증적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은 그럴싸한데 무슨 말이야? 모든 논술 문제에서 단락의 첫 번째, 이건 주제문, 주장, 논고 두 가지이거든. 두 가지. 주장과 논고가 있다는 게 논증적 완결성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표현력. 세 번째가 이제 논증력인데 이건 30점입니다. 논증은 논술에서의 논증은 쉽게 생각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을 지배하고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을 지배한다. 이것도 쉽죠? 아까 노동은 소외이다. 그럼 소외란 자 대상과 자신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럼 대상과 자신 이는 곧 노동의 주체와 노동의 결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노동의 주체와 노동의 결과 이는 인간의 정체성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과 통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죠? 통일되지 못했어? 이는 곧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인간의 주체적 노동이 소외됐다는 걸 의미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됨?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는 건 문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그 다음 문장에서 분석이 되고 그 문장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다음 문장에서 분석이 돼.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이제 논증력이야. Right? 여기 30점. 가장 중요한 건 창의력. 창의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논술에서의 창의력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개념을 많이 쪼갠다라고 했어. 아까 이거 소외. 이게 본문에 있어. 난 소외는 분리라고 봐. 나는 소외는 대상화라고 봐. 어떻게 한 거야? 이 단어를 두 개를 쪼갠 거죠. 개념의 다각화. 개념의 다각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외가 뭐야? 대상화가 뭐야? 이건 개념의 심층화. 오케이? 여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해. 이게 연세대학교 합격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져오면 안 되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가져와도 돼. 핵심적인 내용 가져와도 돼. 근데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내 글의 변별력은 떨어지죠. Right?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는 방금 요거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어를 찾기 위해서 그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가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주장이고 논거니까 주장과 논거는 두 가지씩이야. 그 단문화해야 돼. 요걸 강조하다가 이제 채점 기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준 거야.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가보자. 그러면 어땠어? 자, 여러분들은 이 평화가 제이시먼 가에서 평화는 뭐야 그러면? 상원이 형하고 명길이 형하고 맞짱 뜰 때 이게 주화론, 주전론,
주화파, 주전파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이게 삼전 인조 때 얘기죠, 이거. 어디지? 병자호란인가? 맞나요? 우리 변발한 형님들 와서 우리 맞짱 뜨고 우리 겁나 깨지고 삼전도에서 우리 인조인가? 인조? 맞나요? 머리를 이렇게 3번 빡빡빡 받고 머리 끌고 가고 또 빡빡빡 받고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역사상 수치스러웠던 그런 사건이었지. 근데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가 뭐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물론 이것도 해석의 다양성이 있어. 항상 우리가 여러분 수업을 들을 때 저게 정답이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논술은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주제문의 정답은 있죠. 이걸 잘못 쓰면 안 되거든. 그러나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다 달라야 돼. 오히려 동현이의 글하고 지금 준이의 글이 서로 보니까 똑같아. 와, 잘했다가 아니라 둘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해됨? 왜? 이 글은 뭘 의미하는 거야?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시험 보러 갈 때, 잘 봐봐. 여러분 시험 보러 갔어. 근데 어떤 제시문을 딱 봤어. 보자마자, 하고 우리 머리에 다 떠오르는 그 말풍선들이 다 똑같은 거. 오, 이거군. 야, 씨, 어디서 많이, 됐어.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쓰면 어떻게 됩니까? See you next year. 오케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서로가 굉장히 내가 엄근진해 보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이렇게, 야, 씨, 뭐라고 그러치는 거야, 지금 열받게. 뭐 이런 건데, 빨리 코로나리우스가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야지 얼굴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또 턱살 많은 사람들은 딱 가려주고 그러면 뭔가 심플해 보이거든. 뭔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갑자기? 난 누구지?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 근데? 오케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추론할 때, 오케이. 그리고 논술 수업은 수능처럼 이렇게 듣지 마세요. 의식이 말랑말랑해져야 돼. 눕지만 않으면 되니까 대충 앉아. 아시겠죠? 이게 잠깐.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수능처럼 이거 집중해서 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난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지 여러분의 글이 나와. 물론 이제 논술에서 중하위권 대학은 거기까지는 안 가. 시험의 특징이 중하위권 대학들은 주로 너 독해했니? 묻는 거에 대한 답들을 직접적으로 쓸 걸 요구하고 추론도 많이 안 들어가.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추론이 많이 들어가. 이해됨? 그래서 자기화된 글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제시문 이 글에서 우리가 모든 제시문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지. 제시문 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문 얘하고도 맞짱 떠야 되고 얘하고도 맞짱 떠야 돼. 어때? 제시문 나에서 평화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 얘를 잡아줘야지만 나머지 거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평화를 두 개로 보죠. 평화를 하나는 어때? 민주주의. 아까 민주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민주적 제도. 그죠? 근데 민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는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다수죠, 다수. 여긴 다수야. 그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뒷부분을 보면은요, 거긴 뭐라고 되냐. 평화라는 거는 민주주의적 제도라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 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돼. 그쵸? 뭐의 교환? 그쵸? 부. 여기는 그러면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건 상호 교환이에요.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면, 그쵸? 우리도 그렇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돈이 오고 가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저 패고 싶어도 참아야 되잖아. 참아야지. 내가 저 새끼한테 박은 돈이 얼만데. 그쵸?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교류가 잦으면 잘못 공격했다가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쇠되거든. 이해됨?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그러면, 잠깐. 얘하고 대비적 개념이 얘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하고 대비적,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라는 것과 대비적 개념이 뭘까요, 그럼? 제시문 가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군주제. 말 잘했는데, 군주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독점. 그죠? 소수의 권력적. 그래, 그거 잘했어요. 소수. 그죠? 그치? 그런 다음에 지금 군주제라고 말 잘했는데, 군주제가 이쪽에 들어가야 돼.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소수의 권력자에 의한 판단. 여기는 다수의, 이 다수란 말 더 들어가야지. 다수의 협의. 협의야. 그건 안 쓴 거야. 여러분이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민주적 제도라는 것과 대립적 개념은 그건 뭘까? 여기는 제도적 안정이라고 한다면 제2신문가의 평화는 어떤 안정을 얘기할까요? 서로 맞짱 뜨는 걸 뭐라고 해? 전쟁은 평화가 아니니까. 전쟁의 대비적 개념은 얘네들은 중국하고 중국이 아니 그때 청나라인가 얘네가 청인가요? 청나라랑 맞짱 뜬다라고 할 때 군사력을 얘기하잖아. 우리가 주전파든 아니면 주화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비등하면 맞짱 뜨자. 야, 군사적으로 비등하지 않잖아. 일단 잠깐 타협해. 이런 얘기죠. 그것의 이면에 있는 건 군사적으로 어떨 때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군사적 균형이지, 균형. 그렇죠? 여기의 평화는 균형이야. 맞죠? 여기는 뭐야? 그럼 제도적 안정, 뭐 군사적 안정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긴 다수에 의한, 소수에 의한 결정, 여긴 다수에 의한 결정 이렇게 되지. 여기 결정 일방성, 그죠? 결정의 상호성, 그죠? 그게 근데 본문에 그런 단어가 없잖아.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 주는 것이 구체화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간 그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Right? 이해됨?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부분이. 이제 좀 이따 이제 텍스트를 보고 같이 설명할 텐데. 자, 그럼 여기까지는 했어. 그럼 제2시몬다의 평화. 자, 그럼 아까도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평화의 대비적 개념은 뭐야, 그러면? 여긴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글 전체를 통해 봤을 때, 평화라는 말, 평화라는 말과 대비적 개념, 그건 뭘까요? 좀 더 범주를 넓히면 전쟁이라는 건 평화의 대비적 개념의 하나, 군사적 관점이잖아. 그럼 평화의 대비적 개념은 뭘까? 대립적 개념. 이건 어떻게 돼? 갈등이지, 갈등. 그죠? 이렇게 써야 돼. 그지? 그럼 우리는 갈등이란 군사적인 갈등이 없게 하려면 군사적 균형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들은 소수에 의한 결정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여기에서 민주적 제도에서 그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제도를 통한 다수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은 적어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군사력 같은 경우는 군사적 행동, 그렇죠? 그런 액션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이쪽은 소수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요구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사회적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 Right? 근데 내가 요구하고 요담하면서 여러분에게 남한져 있는 걸 좀 이따 또 얘기해 줄 텐데 일단 그럼 여기가 이제 재밌죠. 우리는 평화는 두 가지야. 하나는 다수의 협의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평화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어. 쉽게 깨지지 않아. 그렇죠? 왜? 즉자적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과 같은.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소수의 권력자들의 자신의 이익에 위배됐을 경우에는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도, 그렇죠? 그런 액션도 취할 수 있지. 여긴 절대 그렇지 않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그럼 이제 이해하고 경제적 안정과 대비가 되는 우리가 만약에 평화가 떠오르지 않으면 정반대 개념을 떠올려도 되지. 여기 제이시문 다에서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해? 제이시문 다에서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어? 욕망의 뭘까요? 욕망의 억제지. 그 절제 일종의. 자, 이 말은 뭐냐면 제이시문 나에서 말하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건 오히려 뭘 사람들에게 강화시키는 거야? 물질적 욕망에 사람들이 천착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을 반복적으로 생산해 줘야 되거든. 생산을 한다라는 것 안에 이미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얘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안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질적 욕망의 극대화는 물질이라는 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적이죠. 그렇죠. 근데 경제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소비하잖아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물질적 욕망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경쟁. 이게 그래서 내가 갈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경쟁은 갈등이죠.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제이시문 다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이 극대화되는 건 이게 형식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안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경쟁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렇지? 근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잖아. 경쟁이라는 것이 그럼 제한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됐을 때 그런 의미에서의 갈등의 극대화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욕망을 억제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물질의 대비적 개념, 욕망을 억제한다는 건 어떤 걸 추구한다는 겁니까?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 자,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비교하는 걸 넘어서 좀 더 설명하긴 한 거야. 왜 그럴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고 온 애들이 나중에 쌤 이번 문제 볼 걸 그랬어요 라고 했어. 이번 문제 보세요. 이번 문제를 보면 라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아. 자, 국가 B가 국가 A보다 평화지수가 높아. 그럼 이유를 가나다의 주장을 근거로 설명하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 도표를 보면은 가가 국방비, 그죠? 제시문 가의 핵심적인 쟁점이 국방, 군사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그 다음에 물질적 안정이라는 게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죠. 그 물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건 정신적 가치에 대한 추구인 거야. 아니 이걸 봤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명확히 찾을 수 있었겠죠. 맞습니까? 논술 문제라는 건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 알겠지?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1번 문제 비교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제이시문을 분석하고 싶잖아. 그럼 뭘 봐야 되냐면 2번 문제를 봐야 돼. 2번 문제를 보면 추가적 관점이 들어가 있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내가 1번 문제를 가지고 이게 관점이 뭐지? 그래서 사실 2번 문제를 봤다면 이거 잠깐 여기 국방비 군사력과 관계는 어떤 게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거든. 이해가 되시죠? 이해됨? 그러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대학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있긴 있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단원제 그 다음에 다 제시문이거든. 문제가.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 4개를 가지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2번 문제까지 보고 1번 문제의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분석할 때에 뒤에 있는 문제까지 보고 분석하는 게 좋아. Right? 근데 오늘은 물론 우리가 지금 요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요거만. 2번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방향성까지는 그래도 봐야 된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2번 문제를 같이 보자고 한 건데, 볼까? 나의 국가 A가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아. 이 말은 뭡니까? 좀 표에 첫 번째, 맨 오른쪽에 평화지수 말고 그래프가 우리가 크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가 두 쌍이 있고, 그죠? 두 번째 그래프가 두 쌍, 세 번째 그래프가 역시 두 쌍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쌍을 보면은 국방비 지출이 높아. 높은 나라의 평화지수가 높아 낮아. 낮죠. 우리 여기서 왜일까? 이걸 찾아. 평화지수가 낮다는 갈등이 심해. 이 얘기야. 우리는 그럼 국방비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단어를 연결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국방비 지출이 높은 나라는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바로 우리 해석에서 국방비 지출이 높다라는 건 아까 뭘 의미했어? 국방비 지출이 높다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상상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떤 나라가 국방비 지출이 높아.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 군사적인 문화겠지. 그죠? 군사적인 문화는 오직 승리 아닌 패배밖에 없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어? 호전적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무력을 통한 해결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군사적 지출이 높다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정한 갈등을 협의,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 그렇죠? 그들이 그러한 호전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화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됨? 그렇죠? 근데 이런 추론을 우리가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요걸 하는 건데 이 방향까지 그냥 2번의 방향까지 같이 본다. 그렇죠? 이게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본래 2번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기본은. 근데 우리가 지금 연세대학교가 10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쌤, 저는 12월 3일 끝나고 나는 거 시험을 볼 건데요. 괜찮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이 9월 달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9월? 뭐야, 갓댐 7, 8. 평가원. 두 달 조금 더 남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12월에 수능이 있지. 벌써 우리의 의식 멘탈이 훨씬 더 루스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가 논술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 적어도 동일한 준비를 할 때 좀 더 긴장할 수 있거든. 그런 걸 얘기하겠다는 거지. 연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도 이런 문제야라는 방향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모든 공부의 핵심 뭡니까? 반복이지, 반복. 그죠? 아니, 내 수업을 처음 듣자마자, 논술 비교해서 비판 첫 번째 문장 저렇게 추론 저렇게 하고, 오케이. 글 줬는데 바로 빡 썼는데 완벽해. 난 뭐 먹고 사냐? 그쵸? 그렇잖아. 여러분은 내일 시험 보면 오늘까지 못 해야 되는 거야. 내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논술로 우리가 연대를 만약에 수능으로 간다고 생각해봐. 답답해. 그죠? 여성과 정시로 몇 명 뽑았다고? 정시로 연고 소송한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2대 포함하면은 정시로 보통 5,800명 정도 뽑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2,400개인데 문이과 1등을 해야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갓댐 이거잖아. 그죠? 그럼 연대를 가려면 거의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빡빡하잖아. 근데 논술은 논술로 연대를 가는 거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집에서 2시간 요건데 그죠? 그러면은 이 시험도 연세대학교가 학생을 논술로 뽑는다는 건 적어도 연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내가 글을 써야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의 긴장감이 있어야겠지. Right? 그러면 국방비 지출액이 낮다라는 건 국방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다는 거죠.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죠? 이건 뭘 의미해?
특정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양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가치의 다원화. 가치의 다원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들, 그럼 특정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방법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오케이? 이것도 내 설명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할 수 있어. 다르게. 그러면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말이 A국가는 겁나게 낮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성숙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안정을 극대화하는가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건 뭘 의미해?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건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때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공론의 장에 의해서 서로 평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다는 건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인 갈등의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거잖아. 우리 함께하고 있니? 우리 함께해야 돼. 그럼 맨 마지막에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뭐야? 잔앗괴지, 잔앗괴. 그죠?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 될 것인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just work for the money 할 것인가? 그치? 여기 보면은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한마디로 경쟁사회에 대한 긍정. 그치?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아, 저 새끼 돈 겁나, 야, 저 새끼 최고. 저 새끼 돈을 안 버네. 저 새끼 갓댐.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낮다라는 건 다른 말로 경제적 가치 이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긍정. 혹은 아까 했던 정신적 안정, 정신적 가치에 대한 추구. 그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중에서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라 말하는 건 우리나라의 중산계급 하면은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10억짜리인가? 자산이 10억인가 20억인가 돼야지 중산층이고 그 다음에 외제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1억이 있어야 되고 주로 이런 어떤 형식적 측면이 중산층인데 프랑스에서의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거는 외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특정한 시사적인 것을 가지고 3시간 이상 철학적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야. 좀 낭만적이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 우리는 오직 돈이잖아.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야. 중산층의 개념이 좀 달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회적 상징책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달린 미친 듯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바로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이야.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비판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은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을 써야 되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비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비교 이 구성. 항상 우린 글을 쓸 때 먼저 단락 구성.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주제문 설정. 그리고 가능하면 수러 중심의 추론의 방향. 쉽잖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얘를 강조하는 거야, 수러를. 복잡하게 쓰지 말아라. 평안한 뭐지? 평안한 뭐지? 평안한 뭐지?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글을 쓸 수 있거든. Right? 그러면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문제도 쓰는 건 아니고요. 방향만 잡을 텐데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 도표를 해석하라는 얘기죠. 도표를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역시 단락 구성. 이렇게. 그 다음에 라 국가 A, 국가 B보다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는 먼저 이 쌍으로 된 이 그래프를 1, 2, 3으로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먼저 제시문 라의 첫 번째 에서 군삽이 높은 거, 그 다음에 군수합비가 낮은 거, 이렇게 커다랗게 3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시문 라의 두 번째 그래프 쌍에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여기 라에서
그래서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거, 그 다음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것은 여기는 제이시몬 나이의 관점에서, 여기도 제이시몬 나이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커다랗게 보면 300자, 300자, 300자.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라는 건 제이시몬 나이의 관점에서 뭐 B다. 제이시몬 나이의 관점 C다. 여기 150자, 150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Right? 항상 우린 글을 쓸 때 단락 구성에 유념해서 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도표 분석할 때. 왜냐하면 비교만 잘하면 도표 분석하는 것도 구성도 똑같잖아. 똑같다. 그래서 제이시몬 라이의 세 번째에서 물질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긍정적 인식이 높아. 그럼 여기서 여기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이시몬 라이의 세 번째 그래프에서 앞에 국가 A가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라는 것은 곧 평화지수가 낮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현상이죠? 그래프는 항상 문학작품이나 도표는 주어로 배치하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표에서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라는 것은 국가 A가 평화지수가 낮다라는 걸 의미한다. 무엇은 무엇이다. 현상 개념 규정. 그렇죠? 이때 물질주의라. 하고 얘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주의가 높은 건 뭐야? 사람들 욕망이 높아. 응? 짧게 이기성이 높아. 그렇죠? 그럼 경쟁이 강화돼. 그렇지? 그럼 물질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야. 그럼 누군가가 부를 독점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은 부에 대한 독점은 사회적으로 뭔 차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이때 당연히 물질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사회적 갈등이 강화됐다는 건 평화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하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에 반하여 세 번째 도표에서 물질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국가 B는 하고 제이심은 다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물질주의적인 긍정적 인식이 낮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라기보다는, 그렇죠? 경제적 가치 이외의 정신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정신적 가치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교하고 요 해석까지 전체의 아웃라인을 같이 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써야 될 거는 지금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8시 반입니다. 8시 반. 요거를 9시 10분까지 다 쓰지 마시고요. 아웃라인을 내가 거의 잡아줬잖아. 그죠?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요건 해오시면 됩니다. 아웃라인까지만 이것도 잡고. 이해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시 브레이크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같이 보고 첨삭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